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설공단 기술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민지입니다. 우선 서울시설공단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웨비나를 이끌어 주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은 PSC 교량 분야에서도 그 교량의 내화력 평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님께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빛내주실 패널 네 분입니다.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그리고 TMENC의 장정환 대표님이시고요. 다음은 한국구조물 진단 유지관리공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흥석 교수님, 인하대학교 이종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산학반민의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의 서석구 회장님, 그리고 한국콘크리트학회 이재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 안전총괄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조성일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도로관리본부, 시설본부 첫 팀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참석자 모두를 소개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PSC 오픈 이노베이션은 스마트 내화력이라는 주제로 세종대학교 이종재 교수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종재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대학교 이종재입니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럼 발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교통나중에 의한 교량 내화력 평가 시스템, 일명 도로공사랑 같이 연구 개발을 시작할 때 이것을 저희가 스마트 내화력 평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를 쭉 수행해 왔던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화력과 이 내화력 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화력이라 함은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차량 하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기본 내화력이 계산되게 되고요. 구조 해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실제 지금 공용 중인 상태에서의 현 상태에서의 내화력에 해당하는 공용 내화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기본 내화력에다가 현재 상태의 응답을 반영해서 응답 보정 계수를 곱해서 이렇게 공용 내화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응답 보정 계수를 구하게 될 때에 저희가 처짐을 잰다든지 변형률을 잰다든지 하는 이런 재하 시험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재하 시험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내화력을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내화력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설계법에 따라서 허용능력법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강도 설계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내화력을 구하게 되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 있는 교량 내화력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교의 경우에는 허용능력법을 따라서 평가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콘크리트 교량에 대해서는 강도 설계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경우에는 허용 옥력법을 따라간다고 가이드라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 내화력 평가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내화력 평가를 할 때에는 이렇게 설계를 통해서 구제서를 통해서 나온 기본 내화율에다가 이런 보정 계수들을 실험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제가 재하시험 또는 차량 주행시험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성 여부에 대한 중립축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그리고 하중 단계에 따라서 하중과 변이 또는 변형률 간의 상관관계로부터 구조 강성을 파악해 낸다든지, 그리고 외측 걷어에 대하 제하하고 내측 걷어에 제하하면서 하중의 분배 효과를 본다든지, 그리고 주행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충격 계수를 살펴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재하 시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재하 시험을 하기 위해서 교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측기들을 설치하기 위한 이런 센서 설치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센서 설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단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속 라이다를 이용해서 스캐닝하는 방식들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업에서는 링 게이지 타입이라든지 익스텐소미터 같은 이런 변이계를 밑으로 설치해서 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센서 설치의 문제가 해상 교량이든지 밑에 하천이 지나가는 교량, 고속도로 통과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서 설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응답 보정 개수를 구할 때에 실은 우리가 계산한 값보다 실제 계측한 처진 값이 더 크게 나오기를 노후화에 따라서 바라고 있는데, 교량이 노화되면서 실제 계측을 했을 때에는 처짐이 더 크게 발생하리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점부가 교대 협착이 일어나서 이쪽 부분 보시면 협착이 일어나서 지점 거동을 꼭 후속시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 처짐은 노후화에 따라 변이가 증가하지 않고 변이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래서 K 델타 값을 우리가 과도하게 산정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실은 과연 재하 시험에 대해서 뭐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회의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도로공사와 함께 스마트 내화력 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을 2004년 이후부터 쭉 연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 스마트 내화력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내화력 평가 시스템을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해석 모델을 작성하고요. 이 구조 해석 모델로부터 당연히 기본 내화력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 구조 해석 모델로부터 이때 구조 해석 모델은 동적 해석 모델입니다. 해석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 모델로부터 우리가 어느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할 것인지 정해내고, 그리고 가속도를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상시 진동을 계측을 하게 됩니다. 상시 진동이라 하면 결국 가속도, 교량에 설치되어 있는 가속도계로부터 받아들인 이런 진동 성분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진동 성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드 해석을 통해서 교량의 동특성 정보, 고유 주파수라든지 모드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감쇄비 정보 등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교량의 고유한 특징인 이 동특성으로부터 이 구조 해석 모델을 튜닝해 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델 개선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튜닝의 모델이 과연 현장의 상황을, 동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델로 튜닝이 되고 나면 그 튜닝된 모델에 대해서 내화력을 평가해 보는 과정, 또는 재하 시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 등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용 내화력, 즉 현장의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 내화력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마트 내화력 평가 관련해서 도로공사가 추진했던 이력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05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과업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은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특별 독립팀을 만들어서 40-50개 이상의 교량에 대해서 도로공사 고속도로 교량에 대해서 스마트 내화력 평가 기법을 도입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중간에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측기가 어떤 종류가 사용되는지 보시면, 상시 진동을 계측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가속도계입니다. 가속도계. 네, 기존의 가속도계 시스템들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무선 가속도계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계가 여러 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동기화가 확보된 타임 샘플링이 동기화되어서 샘플링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런 무선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렇게 가속도계를 쭉 배열해 놓고, 그다음에 초기에 샘플링 주파수라든지 어느 정도 시간을 계측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세팅한 다음에 현장에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갖다 놓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현장에다가 센서를 설치하는 데에는 불과 뭐 수분, 몇 분 정도,
10분 이내 작업에서 현장에서 계측기 설치가 다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 설치가 된 가속도계로부터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가속도 데이터를 저희가 계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량의 동특성을 추정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시면 일종의 프레 트랜스폼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교량의 고유 주파수 값들을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고요. 그 각각의 고유 주파수에 해당하는 값들로부터 우리가 모드 영상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군데다가 계측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보다 좀 더 깨끗하게 이게 휨 모드인지 비틀림 모드인지 2차 휨 모드인지 등을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판단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동투석 추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옛날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시간 영역 방법, 주파수 영역 방법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까지 연구되어 온 바에 따르면은 이러한 동특성 추정을 저희가 이 픽에 해당하는 값이다라고 확인해 내주기 위해서 안정화 도표라든지 감쇄비 등의 정보 등을 이용해서 모드 해석을 자동화하기 위한 알고리즘들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량의 동특성을 자동으로 추출해 내고 나면 즉 지금까지 과정이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량의 동특성을 추정하고 처음에 기초로 막 작성되어 있던 이 해석 모델로부터 그리고 최적화 과정을 이제 이 계측기 데이터와 해석 모델에 대한 튜닝 작업, 이 모델 개선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모델 구조 해석 모델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은 응답 정보로부터 이제 여기서 응답 정보라는 것은 고유 주파수, 모드 영상, 그리고 감쇄비 등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동적 특성이 되겠고요. 이 응답 정보로부터 구조 해석 모델을 튜닝을 해냅니다. 그래서 튜닝을 해내서 해석 결과가 해석한 동적성 해석한 결과가 우리가 계측한 결과값과 어느 정도 수렴할 때까지 해석 모델을 계속적으로 튜닝해내는 과정이 바로 최적화 방법입니다. 이 최적화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들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심플렉스 방법과 같은 이렇게 구체적인 국부 탐색 방법부터 전역적인 탐색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량 해석 모델이 있을 때에 이 교량 해석 모델에서 과연 어느 부재를 튜닝해 낼 것이냐, 만져낼 것이냐 하는 이 모델 개선을 할 때의 변수의 성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량에서는 이렇게 지점부도 반드시 주요 변수가 되겠고요. 특히나 노후화 교량에서는 지점부의 구동 자체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돼야 될 그런 변수 중에 하나고요. 거대의 전반적인 강성. 실은 거대에서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단면 치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른 일반적인 힘 강성 자체가 변할 가능성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힘 고동에 있어서 거도와 바닥판 간의 합성 여부에 따른 힘 강성의 증가 또는 감소가 고려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부의 하중 분배 기능 그리고 바닥판의 하중 분배 기능 등을 함께 모델 개선 변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량에서 계측한 이 응답이 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측을 해왔다 하면 이 휨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바로 이 거더와 뒷전부의 구속 조건이 주요 개선 변수로 고려가 될 것이고요. 비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계측을 했다라고 하면 이 비틀림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은 가로부라든지 바닥판에 대한 영향들이 같이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동특성을 잡아와야 되는 요 물리량의 개수가 우리가 업데이트해 내야 되는 변수의 개수와 어느 정도 타겟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해석 모델, 구조 해석 모델을 개선해 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구조 해석 모델이 어떻게 튜닝이 잘 되는지, 그로부터 내화력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에 걸쳐 가지고 쭉 실험을 했던
도로공사의 시험도로상에 있는 삼승교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실험을 2004년 8월 여름에 한번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번 수행을 하고 또 7월 달에 한번 3번씩 실험을 한 이유는 계절에 따라서 어떤 상관관계가 나올 것인지 그에 따른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재하 시험도 하고 상시 진동 실험도 수행을 쭉 해 봤습니다. 측정된 고유 주파수를 보시면 1 차 휜 모드, 2 차 비틀림, 3 차 2 차 밴딩, 2 차 토션, 그다음에 횡방향 밴딩 5 차 모드, 6 차 모드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모드가 되겠고요. 6 개의 모드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었고 이 6 개의 모드에 대해서 고유 주파수 값들을 여름, 겨울, 여름에 대해서 쭉 찾아낸 값들에 따르면 어느 정도 변동폭은 온도에 따라서도 그리고 계측 노이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폭은 있습니다. 한 5% 정도 안에서의 오차들은 쪼끔씩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계측 가진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측 시간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측정된 고유 주파수로부터 결국 모델 개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 개선을 수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4 가지 변수를 바닥판, 걷어, 가로보, 양지점의 스프링 개수 값들을 어 모델 튜닝할 수 있는 변수로 줬고 제가 모델 튜닝을 했습니다. 이 모델 튜닝을 하고 났을 때의 초기 조건, 초기 해석 모델 대비 그다음에 업데이트된 모델이 과연 이 계측된 값들과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여름, 겨울 그리고 또 여름에 대해서 잘 일치하는지 모델 튜닝을 잘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재하 시험도 수행을 했는데요. 재하 시험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재하 시험 데이터 요 부분이 재하 시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때 저희가 재하 시험을 할 때 현장에서 많이들 쓰고 있는 이 센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선과 같이 내려 가지고 O 게이지라고 하는 이런 익스텐션 미터 쭉 당겨 가지고 하부에다가 공간에 고정시켜 놓고 상부 바닥판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결국 이 피아노 선이라고 부르는 이 선들이 팽팽하게 당겨 놓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레이저 변이기를 가지고 계측을 해 봤더니 '아 문제점들이 있더라.'라는 걸 확인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영상 또는 레이저 변이기를 재본 거에 따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최신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해석 모델 업데이팅을 통해서 상시 진동 시험에 의한 처진 보정 개수, 이때 처진 보정 개수라는 것은 델타의 초기 해석 모델분의 델타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한 처진 보정 개수입니다. 초기 해석 모델이 아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초기 해석 모델도 굉장히 잘 튜닝되어 있는 모델을 초기 해석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까운 아주 안정적인 분포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재하 시험의 경우에 대해서는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게 들어오는데 원래 이 재하 시험 데이터 자체의 불확실성 문제, 그러니까 처집을 재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계측 노이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대교에 대한 실험인데요. 똑같이 시험 도로상에 있는 교량 중에 하나입니다. 상연간이고 오픈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때 저희가 실험을 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는 트럭을 주행시키면서 가속도를 계측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트럭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즉 교량 위에 아무것도 주행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이걸 상시 미진동 실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불구하고 상시 미진동 실험의 경우에는 바람 또는 집안의 약간의 흔들림, 그런 아주 미세한 흔들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량 자체만의 그런 움직임을 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요 부분이 교량 자체의 동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주행하면서 동특성을 쟀을 때 어떠한 영향성이 있을 것인가를 확인을 해 봤고요. 일부 조금 한 3% 5%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커지는 부분도 있고 작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건 그 주파수 해석을 하기 위한 분해능 이내의 범위에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즉
저희가 실제 교량에서 동특성을 추정할 때에는 교통 차단이 필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차량들이 지나가게 될 텐데 이때에도 과연 이 값이 교량 자체의 동적 특성에 해당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나머지 결과 부분들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내화력 평가 기법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런 접속교 부분에 대해서 팔국삼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이런 접속교 램프 쪽에 있는 교량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교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폭은 좁고요. 폭은 좁고 길이는 긴 그런 교량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이때는 저희가 가속도계를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차 모드, 휜 모드, 2 차 모드, 3 차, 4 차, 5 차 모드에 해당하는 이러한 주로 휜 모드들만 나타나죠. 왜냐면 길이가 길고 폭은 좁은 그런 교량에 대해서 제가 계측을 하게 되면 이렇게 5 개의 모드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낼 수 있었고요. 찾을 수 있었고요. 이때 모델 개선을 할 때에는 각 지점부에 대한 스프링 탄성 개수, 각 경관에 대한 강성값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델 개선을 했고 초기 모델 대비 개선 모델이 오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것을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거의 모델 튜닝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부터 튜닝된 모델로부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재하 시험을 시뮬레이션 하면 우리가 재하 시험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모델 개선을 통해서 재하 시험을 한 효과, 그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처진 보정 개수 값을 산정해 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대 협착이 있는 경우, 이런 교대 협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은 이 교대 협착이 과연 얼마만큼의 교대의 회전 변이를 일으킬 것인가를 계측을 했습니다. 이때 계측할 때에는 실제로 상용 장비 중에서 교대의 이 회전을 재기 위한 상용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전 값이 거의 10의 마이너스 3승 4승 디그리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작은 값을 가지는 회전 변이, 회전각을 재기 위해서 특히나 이렇게 협착이 있는 경우는 더 작아지게 되겠고요. 더 작아지게 되겠고요. 이 작은 회전 변이에 대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계측을 해냈고 이렇게 회전 변이, 즉 단순교로 봤을 때 이런 변이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구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 판단해 보면 이 회전 지점에 대한 회전 스프링 값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업데이트를 해낼 수가 있었고요. 이 값들을 회전 스프링에 대한 값들을 정량적으로 잘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결국 모델 업데이팅 효과가 다른 교량의 고유 주파수에서의 효과들도 굉장히 잘 1, 2, 3, 4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델 튜닝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금호 6교의 경우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저희가 내화력 평가를 할 때에는 합성 단면으로 볼 것이냐 오히려 보수적으로 진단업체에서는 비합성 단면으로 해서 그냥 검토를 하고 그래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성이냐 비합성이냐를 재기 위해서 주로 거드의 상면, 웹 중간 화면에다가 스트레인 게이지를 두고 제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중립축 위치를 찾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 업데이팅 할 때에도 오히려 이 상판과 이 바닥 거드 사이에서의 요 연결부에 대한 리지드 링크를 업데이팅 변수로 요 링크 부분을 업데이팅 변수로 잡아서 업데이트를 해 보면 실은 이 교량은 합성 여부가 조금 의심스러웠던 교량이라서 '비합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실험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업데이팅 변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실험을 해 보면 모델 개선을 잘 수행이 됐고요. 초기 값은 이런 약간 반합성 정도의 초기 값을 가지게끔 링크 값을 가지게끔 했다가 수렴시켜 보면 최종적으로는 업데이팅이 완전 간결 합성 상태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변형률 데이터를 통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잡은 것과 그리고 모델 업데이팅을 통해서 중립축의 위치를 잡은 것이 거의 일치하게 잘 떨어지게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성 여부도 결국 모델 업데이트 변수를 잡아주면 이런 부분도 판단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PSG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제고가와 물레고가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철거 교량을 활용한 도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기법 개발이라는 연구 영역으로 서울시 특별시에서 지원해서 고려대학교와 저희가 같이 수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에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고가들을 철거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행을 해 봤고요. 이런 고가들 중에서도 특히 PSG 교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하 시험도 수행을 하고요. 상시 진동 실험도 수행을 하고 제일 재밌었던 실험 중에 하나는 의미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내부 강선 텐들을 파단시켜 가면서 변형률을 직접 재고요. 이 변형률 잰 걸로부터 지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현재 상태에서의 긴장력 양을 계측을 통해서 총 11 개소를 파단시켜 가면서 이건 홍제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1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남아 있는 긴장 영향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를 계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초기 긴장력 도입이 약 58톤 정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긴장을 가하자마자 아마 도입된 긴장력은 한 50톤 정도. 이 50톤 정도가 도입되고 나서 시간에 따라서 장기 손실에 의해서 철거 시점에서는 약 30, 40톤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마이다스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계측을 통해서 갖고 왔던 요 값에 대비해서 거의 유사하게 어느 정도 긴장력 손실이 장기 거동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은 가능하더라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개선을 수행을 하고 이때 모델 개선은 가속도 데이터를 계측하고 모델 개선을 수행하고요. 이때 모델 개선에 사용했던 모델은 딱 3 개입니다. 하나 휨, 뒤틀림, 그리고 횡방향 휨 모드 이렇게 3 개의 모델을 사용했고요. 제가 모델 개선 변수에서 스프링 개수값이라든지 거대 강성이라든지 가로브라든지 바닥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겠지만 이 해석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프링 개수 그리고 가로브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민감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PSC 교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재밌는 게 초기 해석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주파수가 3.9Hz 정도 나오는데 실제 계측하면 한 5.1Hz 굉장히 스티프하게 나옵니다. 이 스티프한 이유가 강성이 더 크게 발현될 가능성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지점에서의 구속 효과 때문에 이렇게 교량이 더 스티프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 업데이팅을 통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개선 모델에 대해서 재하 시험을 했던 재하 시험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제가 하중 케이스별로 내측 거드, 외측 거드에 대해서 재하 시험을 한 결과 값을 보면 4. 물레고가의 경우 4.7, 그다음에 3.8, 그다음에 홍제고가의 경우에 대해서도 1.598, 1.133 이게 현장에서 계측한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델 튜닝을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튜닝되어 있는 모델로부터 제가 이렇게 내화력을 계산을 해내고 이때는 튜닝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공용 내화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PSC 교량에서 내화력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허용력법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요 PSD 스트레스의 잔존 진잔력에 의한 응력 효과 이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 값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파단 실험하면서 나왔던 그 실험값 또는 라이다스 해석으로부터 장기 해석을 통해서 그 나왔던 그 값을 써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데요. 이 값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과연 PSC 교량에서의 내화력 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지는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 레아리 평가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나 한국형 뉴딜에서의 디지털 뉴딜, 그중에서 SOC 디지털화와 관련되어서 교량에 대해서도 IoT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량의 IoT 데이터, 주로 이제 가속도 데이터가 될 텐데, 이 많은 가속도 데이터를 받고 나면 과연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스마트 대화 평가 기법들을 도입을 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이 되고요. 또 얘기 하나는, 이제 KT에서 작년 가을쯤에 저한테 와서 같이 "이거를 뭐 해 보자."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구조적인 검토가 제대로 필요합니다."라고 보를 했더니, 그래도 "KT가 이렇게 서비스한다."라고 이미 언론으로는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기가 트윈 기술을 적용한 교량은 KT의 기가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설물로, 구조 모델 정보와 구조 모델 정보와 2주 정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량의 내화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내화력 평가 기법을 상시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때 구조 해석 모델이 다이나믹 모델이 과연 잘 튜닝되어 있는 모델인가? 그걸 이제 그 구조 엔지니어들이 잘 들여다봐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교량 내화력 평가 매뉴얼이 2006년도에 나와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 있는 이 매뉴얼처럼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잘 기술되어 있고, 각종 교량의 유형별로 많은 교량에 대한 예제집들도 평가 매뉴얼에 다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스마트 내화력 평가 기법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동적 해석 모델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시 진동 계측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지, 모델 해석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쓸 건지, 모델 개선할 때 특히 어떤 변수를 유의해서 잡아줘야 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량 형식별로 예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와 많이 스마트 내화력 평가 기법을 많이 적용했던 교량은 주로 강규에 대해서는 아주 적용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멘교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 교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할 수는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SC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 잔존 긴장력의 산정이 제일 관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이걸 마이너스 해석,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해서 장기 구동 예측을 통해서 갖고 온다면 과연 어느 정도 열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외관 상태로부터 이 열화를 갖다가 등급을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잔존 긴장력을 산정해서 넣어주면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항구적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그 자동으로 모델 튜닝하고 모델 해석하고 그렇게 내는 구조 모델 업데이트하고 하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의 UI입니다. 이상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상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해당 발표 내용과 다음 토론 시간 중에 질의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발언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신수봉입니다. 이종재 교수님 발표 재미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패널에는
한국교양 및 구조공학회에서 2분, 그리고 한국구조물 진단유지관리학회에서 2분이 참석해서 총 4분의 패널이 참석하셨습니다. 교양 및 구조공학회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김호경 교수님, TMENC의 장정한 대표님이 참석하셨고, 구조물 진단유지관리학회에서는 오홍석 교수님하고 이종환 교수님이 참석하셨는데요. 패널 토론은 구조물 진단학회 이종환 교수님, 그리고 TM의 장정한 박사님, 그리고 오홍석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경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시간이 총 50분 주어져 있지만 대충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각자 패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사이에 채팅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패널 분들이 응답하고 추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인하대학교 이종환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내용 중심으로 패널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이종환입니다. 먼저 이종재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또 패널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저는 저 공용 내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교량이 가지고 있는 내화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응답 보증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오늘의 어떤 발표였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응답 보증 개수를 사용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얘기로 이제 남겨두고 그럼 응답 보증 개수를 사용한다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변이계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이제 직접 변이를 개척해서 이제 사용하는 응답 보증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이제 변이계가 아닌 가속도계를 사용해서 어떤 유한 요소 해석이 또 해석의 모델 업데이팅을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보증 개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일단은 변이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교통 통제라든가 어떤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통 통제에 어떤 교통 통제를 하지 않고 또 그다음 조금은 설치에 또 이론점이 있는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이것도 이제 보증 개수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변이계 사용하는 방법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종재 교수님께서도 변이계를 사용해가지고 응답 보증 개수를 했던 방법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변이계 사용 방법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개선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변이기를 이제 이 가속도에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표준화 어떤 진단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표준화될 수 있고 또 통이성이 있는 좀 변동성이 좀 적은 방법이 되기 위한 또 추가적인 발전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석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틀어질 수 있는 응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것도 가속도계에서 나오는 답이 맞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의 위치라든가 개수에 굉장히 디펜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온도 영향을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온도에 따라 가지고 가속도로 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시 진동에 의한 값도 틀어질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온도 영향이라든가 다른 이제 프리스트레스의 영향이라는 그런 영향에 의해서 동특성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또 표준화 또는 이제 변동성이 없는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이종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모델 개선에 대한 문제하고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프리세싱 영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델의 그 상세한 정도에 따른 차이의 문제 등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토론은 좀 다들 패널 발표하시고 난 뒤에 또 질의 들어오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패널 발표를 하시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TMENC의 장정환 대표님께서 패널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TMENC 대표 장정환입니다. 혹시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는 들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정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점, 스마트 내열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은 결국은 교통 통제 없이 그 내력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방향성은 뭐 일단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했던 이제 우리가 공용 내열에서 보면 기본 내열에다가 응답 보존 개수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든 응답 보존 개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응답 보존 개수의 두 가지 항목 중 처진 보존 개수가 있고 이제 충격 보존 개수가 있는데, 처진 보존 개수만 어떻게 보면 개선된 모델로 추론해 내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충격 보존 개수에 대해서는 실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충격 보존 개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델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변수들이 이제 어떤 변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변수가 좀 많아지면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해야 되는 가속도 개수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계를 대체 어느 정도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드가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5차까지 모드를 찾아내서 이게 5차 모드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가속도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이 기법, 스마트 내력이라고 하는 모델 개선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적용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뭐 좀 많이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 좀 약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이런 교량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실제 뭐 큰 교량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교량들 같은 경우는 상시 진동을 할 경우에는 발표 잠시 하셨지만 차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사실 그 발표 자료에서 좀 작게 나타났지만 어떤 교량에 따라서는 교량이 좀 작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특히 중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교량에서는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상시 하중의 어떤 용량이 무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실제 그걸 제거한 어떤 교량 상황 통과는 하중을 제거한 다음에 어떤 교량 자체의 어떤 모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은 교통 통제 없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이면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선은 그것들을 장점에 대해서 단점들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전문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충격 보증 개수도 계산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고, 가속도계를 또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개선된 모델이 실제적으로 실제 변이랑은 뭐 지금 잘 맞아 떨어졌지만 모든 교량에 대해서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정재 교수님이나 이걸 사용하시려고 하는 서울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용성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수와 연관되는 각도 개수를 얼마나 사용해야 되느냐, 뭐 어디에 놓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 내화력이 이제 장정환 박사님 보시기에는 처짐 보정에는 고려가 되는 것 같은데 충격 보정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델 개선 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법령적이지 않고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일반화시키고 사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교량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 자체가 하라중, 상시 하중이 차량 하중이 과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의 중량에 비해서 하는 문제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다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이종재 교수님이 아마 좀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추가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패널로 오홍석 교수님께서 또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홍석 교수님. 예, 들리십니까? 네네. 예, 이종재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하 시험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것들에 대한 개인 연구를 통한 해법들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응답 내화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재하 시험을 한다든지 상시 진동 시험을 통해서 응답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용 하중의 한 5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탄성 구간과 그 위에 살짝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내화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강구조물의 경우에는 탄성 구조물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사실 탄성 구조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0% 거의 낮은 하중 수준에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내화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강성이 변하게 되는데 처짐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구조물의 응답을 평가하는 것이 처짐이 있고 변형률이 있고 충격이 있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처짐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화력을 평가할 때 처짐과 변형률을 같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부적인 응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부 응답을 같이 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마트 내화력 평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국부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짐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재하 시험을 할 때 처짐이 가장 적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지점 조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 시스템 내에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상시 진동 체계에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일선 기술자가 아웃풋만 가지고 가속도 결과값만 가지고 그것을 역추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한 6가지 정도의 불확실량, 6가지 가속도 모드에 대해서 한 7, 8가지의 불확실량들이 있을 겁니다. 또 처짐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양 옆에서 국부적인 손상에 대한 반영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태평가해온 결과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한 국부적인 손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이제 전체 처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 국부적인 내화력의 저하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화력을 평가를 할 때 충격계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충격계수라고 하는 것이 2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재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하 시험에 나온 충격계수 값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하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해석에서 나온 설계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설계값으로 나온 충격계수 값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우리 한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 내화력을 평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내화력이 작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응답 보정 계수를 집어넣어서 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 제어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충격 개수 값을 가지고 나온 값에 실제와 유사한 응답 보정 개수를 가지고 내화력을 평가하게 되면 보정해 줄 수 있는 오차 충격 개수에서 발생하는 오차량을 어디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올 수 있는 내화력보다 조금 더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은 없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나가야 될 방향들은 많지만 과연 일반 기술자들이 금방 이야기했던 아까 처짐이라든지 지점 장치라든지 아니면 가로보라든지 어느 부분에서 진동수가 변하게 지배 진동수의 변화의 지배 불확실량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하 시험의 경우에는 로드 케이스를 다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또 알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휨과 비틀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만 제하심에서 나오는 전단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라든지 위험 해석들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러한 연구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것에 대해서 오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항상 저희도 고민인데 이 내화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하 실험을 그냥 재하 실험을 하든 스마트 내화력을 적용하든 탄성 구간 내에서의 어떤 응답값들을 가지고 산식으로 구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한 그 구조물의 내화력인가 하는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만 답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해석 모델로 비선형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굳이 따지자면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좀 다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충격 개수든 여러 가지든 이게 오히려 재하 실험을 해서 다양한 하중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여러 가지 내화력을 그래도 제대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널로 서울대학교 김옥영 교수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영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옥영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설공단 외에도 시설공단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이런 교량의 평가를 다루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비단 이런 모델 업데이팅에 의한 그런 것들의 어떤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저 역시 이제 내화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듣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화력이라는 게 저희들 30년 전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막 들어올 때 내화력 다니던 거에서 저게 이제 좀 개선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종재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어떤 보정 팩터를 달리 구하자.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화력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데 먼저 어떤 한계 상태를 검토하는 것일까? 그 당시 우리가 강도 설계법하고 허용력 설계법을 쓰던 때에 비해서 한 30년, 45년 지나오면서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이미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도 자연스럽게 수식만 바꿔서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상시 하중에 의해서 처짐을 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용성이겠죠. 진동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사용성 한계 상태에 준하는 수준일 거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서 내화력이 나온다 그러면 내화력은 강도 한계 상태 또는 극한 한계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내화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지금 설계법도 바뀌고 30 몇 년 동안 변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첫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의 내화력 평가라는 거에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한계 상태 설계법을 쓰다 보니까 신뢰도를 맞추는 목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한 30 몇 년 지나오면서 개수들 하중조합이 바뀐 거죠. 하중도 바뀌었지만 로드 팩터하고 저항 개수가 같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모두 다 우리가 원하는 파괴 확률을 놓고 목표 신뢰도를 맞춰온 노력에 의한 산물인데 실제 교량의 신설 교량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검토하게 되겠고 지금 같이 이제 공용 중인 교량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계 어디에 올지 모르는 교량에 어떤 형식의 교량이든 불확실성을 다 가지고 판단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교량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신뢰도를 설계 당시에 신뢰도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설계법 자체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법도 거기에 맞춰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과 결부돼서 조금 더 한번 고민됐던 생각을 나눠본다면 먼저 지금 우리가 모델 업데이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하중 효과에 대한 보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시스템의 스티프니나 매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따져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내화력을 평가할 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제 부재의 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교량 또는 노후화된 교량의 부재 강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건 내화력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포커스가 하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모델을 통해서 계산해서 그 효과를 구하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가 돼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이 이제 앞으로 우린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제 강도의 변화 같은 것들이 금묻지 않게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까 합성형에 대해서 모델 업데이팅을 할 때 합성으로 보냐 비합성으로 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종재 교수님께서 합성 쪽이 맞더라 해석적으로 봤는데 저는 이제 얼핏 들으면서 만약에 합성 비합성으로 나눠서 모델 업데이팅을 해서 비합성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럼 강도 검토를 비합성으로 보고 전단 연결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것이 현재 비합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단면을 검토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갑자기 그런 경우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부재 강도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로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교량의 부재 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강도 감소 계수를 더 다운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결국은 도면에 있는 설계 단면을 가지고 그냥 강도를 예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후도를 반영한 단면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현재 모델 업데이팅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글로벌 거동에서 그런 로컬한 단면의 문제들이 글로벌 응답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주 뭐 이제 깊게 들어가 본다 그러면 매스하고 스티프니스를 가지고 진동수가 나오게 되니까 진동수를 잘 맞추는 모델이
반드시 이제 매수하고 스티프니스, 지금 왜냐하면 처짐이라고 한다면 스티프니스일 거예요. 그래서 매스는 알고 나서 고유진동수를 우리가 정확히 맞춘다 그러면 스티프니스가 그래도 조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스하고 스티프니스 중에 어느 걸로 인해서 우리가 처진 보존 개수를 찾게 되는 건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이 그 부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와 같은 방법이 만능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이걸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루 그냥 두서없이 제 들었던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당히 생각보다 심도 깊은 패널 의견들을 많이 주시네요. 사실 우리가 내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을 평가하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설계와 평가가 다르게 갈 수는 없죠. 설계에 준해서 설계법에 준해서 교량을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 기준들이, 교량에 대한 설계 기준들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지금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평가 방법도 한계 상태법을 고려한 형태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내화력 평가의 처짐을 통한 사용 한계 상태라든지 내화력에 대한 극한 한계 상태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의 내화력 평가라고 하는 것의 뭐 정의라든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산식에서 나오듯이 하중계수하고 저항계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설계와 평가에서의 그 어떤 특히 불확실성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계수에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설계에 사용하고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노도를 반영한 부재 강도의 강도 감수의 평가를 지금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에서 글로벌 어떤 응답에 대한 거동에 대한 문제하고 로컬에서의 문제와의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고유진동수만으로 볼 때는 강성과 질량의 상대적인 값인데 처짐을 볼 때는 그게 이제 스테프니스 강성에 대한 내용인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 패널 네 분이 말씀을 짧게 해주셨지만 그 내용의 범위로 보면 오늘 이종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스마트 내화력에 대한 문제를 좀 넘어서서 내화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좀 철학적인 면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루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짧게 끝났지만 일단 네 분의 패널 의견이 있었고 현재 질의도 몇 건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패널 하신 분들한테서 나온 몇 가지 의견들 중에 이종재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거나 의견을 주셔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일단 이종재 교수님께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처짐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화력에 대한, 이거는 좀 정의하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내화력에 대한 문제와 국부적인 손상에 대한 문제, 오홍석 교수님이나 김호경 교수님 다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모델 개선 기법을 일반화시켜서 진단회사의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일단 뭐 그 이종재 교수님께서 이렇게 패널 의견을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면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패널 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의견을 좀 교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대충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질의를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재 교수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10년 더 연구할 걸 주신 것 같아서 10년이면 계속 연구할 것 같아요. 주셨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네. 지금 화면 공유를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 이게 해외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상태 설계법에 대해서도 보시면 화면이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을 업데이팅,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해석 모델을 수립하라 라는 게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RFR를 보더라도 결국 다이너믹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목적들을 보면 좀 더 자세한 하중 분포, 분배,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조해석 모델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들을 멤버의 프로퍼티, 바운더리 컨디션, 세컨드리 멤버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테스트를 수행을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은 현장 데이터 실험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좀 더 좋은 구조해석 모델을 만들어내라 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LRFR로 D도 가고 있는데 한계상태 설계법도 가고 있는데 평가 방법도 지금 LRFR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DOT라 이런 데서도 보면은 각각 주 DOT마다 해서 매뉴얼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존 방법과 LRFR을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저도 제가 메모해 놓은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부재의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이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 중에서 물레고가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조고가 실험 같은 경우에 한 30년 사용 이후에 제가 철거할 당시에는 안에 있는 철근이라든지 다 코어들을 다 샘플링 해가지고 강도 테스트들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설계에 도입되었던 그 강도보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3% 몇 퍼센트 크게 나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강도 감소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게 평가 코드에서의 감소 개수로 반영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수립되면 그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방법들인 것 같고요. 또 김홍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결국은 고유 진동수를 찾아낼 때에 매스와 스티프니스 어느 변수를 조정해도 결국 데이터를 마사지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은 매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 그 위에 문제들에 대한 매수 중량들 다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에 대한 더 지우기 포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스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게 얼마나 정도 남아 있는지를 고려를 해서 매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몇 퍼센트 이내로 줄여서 입력을 해놓고 스티프니스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내는 방향이 더 좋겠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장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는 모델 개선하는 변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충격 개수부터 말씀드리면요. 충격 개수는 실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는 뭐 없었는데요. 충격 개수는 김홍 교수님 쪽에서도 예전에 연구하셨던 것들도 있고요. 가속도 데이터에 대해서 동적인 변이로서 접근해내는 방법들은 충분히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생성해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정적 변이 대비 동적 변이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충격 개수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충격 개수를 굳이 잴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걸 보는 이유는 단차라든가 포장 상태라든가 다른 종류의 영향 때문에 충격 개수가 더욱더 지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은 그 상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충격 개수를 보정을 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또 아까 정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모델 개선 변수가 많아지면 이제 계측기의 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계측기의 수가 많아지면 저희가 어떤 모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는,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은 처음 진단할 때 이 교량이 어떤 고유 진동 모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붙여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드가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변동폭에서 움직인다면 지금 최근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의 가속도계 계측기를 만약에 현장에다 설치를 한다면 확인되어 있는 동적 특성 정보가 있으니까 소수만 남겨놔도 어떤 주파수가 어떤 모드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사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만 있어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모델, 동적 해석 모델을 만들고 모드 해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단회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인가? 실은 범용적인 기술이어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술 수준 그리고 이 인력들의 기술 인력들의 수준들이 많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단 쪽의 업무에 있어서도 실은 설계 쪽에서의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진단 쪽의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은 교량에 대한 동적 모델링을 만들어낸다든가 해석한다든가 튜닝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잘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정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차량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동특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주셨는데, 실은 중차량이 한 40톤 제하는 차량을 교량 위에 올려놓고 나면 약 중량비로 한 100분의 1 정도가 그냥 교량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현가 장치의 특징에 따라서 특히나 그 자체가 매스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현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 있는 차량의 이제 현가 장치의 이제 바이브레이션에 따라서 교량 차량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고유 주파수를 약간 위로 밀기도 하고 약간 아래로 당기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 오늘 설명드린 방법은 1시간 내지 2시간의 일반적인 통행 하중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떨 때는 그 현가 장치의 고유 주파수가 교량의 고유 주파수를 한 1% 정도 밀어 올리는 과정, 또는 어떤 것들 밀어 내리는 거. 그래서 1-2시간 동안 충분히 장기 데이터, 한 2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충분히 에버리지를 해내고 나면 어느 정도 결국은 교량 자체에 대한 동특성으로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랜덤한 차량들이 들어갔을 때 교량 자체의 고유 진동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랜덤 대역을 쓴다든지 다른 알고리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예전부터도 연구되어 온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기 이종재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혹시 그 네 분 패널 분들 중에서 추가로 오늘 다른 패널이 발표하신 내용이나 이종재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패널로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무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저 TM이 장전입니다. 말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이종재 교수님 어쨌든 지금 충격 보정 개수는 가속도계로 이제 변이를 추정해서 거기서 이제 충격 개수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제가 도로교상에서 많은 그런 것도 좀 봐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런 정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 통과했을 때 정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정적과 동적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변이 추로는 아직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종재 교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 한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근데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패널분 의견 없으신가요? 김호균 교수님 하실 말씀 뭐 있습니까? 그냥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궁금한 걸 그냥 여쭤본다면 지금 모델 업데이팅을 통해서 우리가 변이 보정 개수를 구했는데 차라리 그 모델 업데이팅 된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모델을 써서 하중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지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간 이제 비교 실험도 좀 해봤을 텐데 기존의 이제 내화력 실험은 저희가 가능한 한 만재된 트럭들을 가져와서 좀 무겁게 제어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상시 진동으로 측정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이제 하중 레벨이 좀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 어떤 이렇게 그 견해를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좀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요?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제일 처음 이제 도로공사 같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워낙 기준 자체가 보정 개수의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 보정 개수를 시뮬레이션으로 구하는 어프로치를 하다가 결국은 모델 업데이팅이 되어 있는 모델 자체에 대해서 바로 내화율을 다시 계산해 버리면 그 자체가 기본 내화율이자 공용 내화율인 것처럼 되니까 그렇게 내화율 평가를 수행을 그 이후에는 좀 했었고요. 업데이트된 모델에 대해서 다시 또 재화시험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내화율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재화시험 시뮬레이션 하는 이유들은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 업데이트를 많이 해보다 보면 교량마다 제3의 데이터, 결국은 재화시험을 했던 데이터가 될 텐데요. 그 처진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과연 모델 튜닝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화시험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러 교량에서 보면 튜닝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는 교량은 아주 몇 번의 튜닝 없이 거의 잘 맞아 들어가는 교량들도 많고요.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면서 특히나 하중 분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나 한 거도에 대한 처짐들은 굉장히 잘 따라가는데 반대편 쪽에서의 거도는 처짐량이 분배가 영 다르게 나온다든지 그런 모델 튜닝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변수들을 바닥판이나 가로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들을 과감하게 빼주거든요. 근데 그 과감하게 빼준다는 게 실제 현장 조사를 해보면 바닥판 자체가 거의 하중 분배에 기여를 못하고 있다든지 또는 거도와 거도 사이를 잡고 있는 이 가로보의 액션이 과연 이게 그냥 매달려 있는 정도의 수준, 좌굴만 막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들어오지 실은 가로부의 강성, 그러니까 축방향 강성이죠. 그런 강성값들이 거의 빠져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업데이팅 해내는 결과들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는 제3의 데이터가 실은 재화시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재화시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그런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실은 아까 김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톤, 2톤 상시 진동 상황에서의 이 거동과 과연 40톤이 올라갔을 때 이 거동 자체가 과연 괜찮을 것이냐, 같을 것이냐 라는 문제점 때문에 예전에 2005년, 4년, 5년에 도로공사라는 연구를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실험했던 것 중에서 과연 그 무거운 중차량이 올라가고 나면 지점에서의 약간 이 구속된 효과들이 릴리즈 돼 버리지 않겠냐. 충분히 처짐 상태가 발현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15톤, 뭐 하중 레벨들을 이렇게 주면서 테스트를 해봤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게 확연히 이렇다라는 현상을 관찰할 만큼 차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서 또 추가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패널 분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멈추기로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웨비나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5분이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 추가하는 패널 분들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그 강현묵 이사님께서 하신 질문이신데요. 이러한 해석 프로 그 내화력 평가 같은 모델 튜닝을 마이다스나 셉 2000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모델 자동화 업데이팅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마이다스하고 셉 2000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고 마이다스나 셉 2000의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을 불러서 지금 이종재 교수님 아마 아바카스로 모델 업데이팅 하신 것 같고 그런 형태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아마 마이다스에서 개발을 하시려고는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델 업데이팅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틀리면 패널들께서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같은 저 강 이사님께서 상부 모델만 튜닝한 것 같아. 하부도 중요한데 하부 구조는 고려하지 않느냐. 이종재 교수님 답변 좀 해주시죠. 하부 구조에 대한 문제. 교대, 교각, 받침 다 포함해야 되느냐. 네, 지금 저희가 튜닝할 때는 나가셨나요? 상부 구조만 포함을 하고요. 하부 구조에 대한 효과는 받침, 교대 등이 상부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만, 그러니까 지점부에서의 수평 스프링 또는 회전 스프링 등으로 해서 제가 그런 부분 그거까지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조 효과만. 네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드리는 답변이 좀 부족하면 다시 질의를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진동수 처진 변형률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튜닝을 하는데 어느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알고리즘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일단 말씀만 드리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학회장 이재원 회장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화면 공유를 요구하시는 내용이라 질의응답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좀 할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의 김은진 차장께서 스마트 내화력 평가를 도로공사에서 적용도 하시고 하셨는데 적용한 교량이 여러 개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교량별 수행한 경관수, 그러니까 전체 교량인지 일부 교량만 했는지 수행 경관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는데 이종재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들 중에서 이제 팔국삼교라든지 이런 금호지시티 같은 경우, 연속교 같은 경우에는 한 경관 안에서 보면 똑같은 1차 밴딩 모드처럼 보이는데 옆에 인접한 경관과의 모드 형상에 따라서 그게 1차, 2차, 3차, 4차 어떤 밴딩 모드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인접한 경관까지 다 계측기를 최소 계측기 수는 붙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경관이다 그러면 6경관을 저희가 각 경관마다 하나씩 정도는 다 계측을 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TC 이희연님께서 초기 모델의 단면 특성과 개선 후 바닥판, 거덕, 가로부, 받침 스프링 상수를 비교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초기 모델의 어떤 특성값하고 개선하고 난 뒤에 특성값하고를 모델이 아니라 실제 부재 요소별로 비교를 해서 손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시고 특히 아까 아바카스 모델에서 PSC 교량의 그 텐던의 잔존 긴장력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모델 개선하는 데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첫 번째는 모델 개선을 하고 나면 저희가 거더 같은 경우에 변수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20% 이내의 범위에서 거더의 강성값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고려될 거고요. 근데 의외로 바닥판 같은 경우에 그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바닥판을 아마 쉘 요소로 모델링하게 되면 바닥판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나면 쉘 요소에서 밴딩 구동은 거의 죽어버리고 멤브레인 효과만
좀 살아있는 그런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나온 업데이트된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게 정말 정답인지 아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가로보의 액션이 거의 거동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가로보의 강성을 거의 다 빼버려야지만이 하중 분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보가 진짜 손상을 입었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확실히 트러스 액션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이제 서울과기대 윤석구 교수님께서 외국 규정 중에도 내화력 평가할 때 응답 보정 계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종재 교수님 발표하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초기에는 이제 응답 보정 계수를 스마트 내화력으로 구하려고 하셨지만 모델 업데이팅 하고 나니까 그 모델 업데이팅한 모델을 그대로 쓸 때는 아마 응답 보정 계수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안전공단에서 있는 지침에는 응답 보정 계수를 설계 기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적용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에 대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질의응답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그 웨비나를 공동 주관 주최하신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회장님하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량 및 구조공학회 회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학회하고 서울시설공단하고 공동 주최를 하는 PSC 이노베이션이 아까 2시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아주 잘 훌륭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이종재 교수님하고 네 분의 패널 분들, 특히 좌정을 맡아주신 우리 인하대학교의 신수홍 부총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질문에 그 참여해주신 Q&A에 참여해주신 회원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학회와 서울시설공단이 지금과 같은 그런 좋은 협력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많은 그 교량 인지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화회장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초성일입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학회랑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는데 정말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확실히 좀 수준도 높고 상당히 좀 저희가 얻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공단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 수준 높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상당히 좀 많은 걸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저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이 회가 진행이 될 때는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했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영국에서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그런 교량 평가에 대해서 이제 학위를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저희 나라에서는 적용할 날이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것들 쭉 들어보니까 우리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하신 그 우리 이종재 교수님이 2012년도에 할 때 그 홍대 국가에 대해서도 릴라이빌리티 평가를 하셨던 거로 제가 조금 봤는데 그게 정말 우리도 조금 도입이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조금 앞으로도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공부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도 같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기술들이 실무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고민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를 마이크를 서울시설안전공단 백민지 연구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신수봉 교수님과 그리고 발표해주신 이종재 교수님 그리고 네 분의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시간 협조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차기 PSC 오픈 이노베이션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발제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설공단 기술혁신센터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PSC 오픈 이노베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